저는 미혼의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한 기분이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현재 소주 한잔하고 글을 쓰는 거라 약간 엉망진창일 수 있지만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사실만을 담백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제 어린 시절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4살 차이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저희 집은 전형적인 서민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집 근처의 공장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낮에 김밥집에서 일을 하시며 두 자식들을 키워주셨습니다. 남들에 비해 특별히 화목하거나 절대로 유복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학교는 잘 다닐 수 있었어요. 저희 남매도 큰 말썽 안 부리고 학교 생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 동생은 공부를 저보다 훨씬 잘했어요. 다행히 저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 근처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당시 중학교 다니던 제 동생이 항상 반에서 1등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대를 목표로 학원을 더 다니고 싶고 과외도 하고 싶다는 동생의 말에 지방사립대를 다니던 저는 바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제가 군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위태롭게 지탱하던 저희 집안 사정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에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용역 파견직으로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재구실을 못하자 저희 가족은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괴감에 빠져 힘들어했고 어머니는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김밥집을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돈 때문에 싸우는 날도 점점 많아지고 저는 더 이상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느긋하게 취업 준비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제 동생은 공부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동생 하나만큼은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저는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대학을 자퇴하고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제가 돈을 벌어야 집안이 다시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대신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면 어머니도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두 분이 돈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4년 여간의 투병 생활을 끝내고 택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전처럼 힘쓰는 일은 하지 못하셔서 궁여지책으로 택한 일이지만 택시 운전이라는 것도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니 온전치 못한 몸으로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게다가 왜 그리 사고는 자주 나는 건지 돈도 별로 못 벌고 매일매일 택시 회사에 산업금 맞추기도 급급했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아버지가 접촉사고라도 내는 날이면 그달은 거의 공짜로 일을 하다시피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 일을 다시 시작하셨어도 집안 형편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집안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으로 공장에 다니면서도 착실하게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죠. 이런저런 많은 일을 배웠지만 공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몸뚱이 하나로 먹고 살려면 용접을 배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용접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가족들 밥은 안 굶겨.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눈이 반짝이며 어떻게 해야 용접을 배울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하지만 막상 제게 그런 말을 해줬던 아저씨도 입만 살았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길래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용접을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다행히 아는 형님의 소개로 한 회사를 소개받았고 그곳에서 돈도 벌고 용접일도 배워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었죠. 제 동생이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꼽히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비에 기숙사비에 용돈과 생활비까지 정말 뒷바라지 하려면 돈이 끝도 없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한 푼 더 준다고 하면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에서 동생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1년에 2번 대학 등록금까지 내고 나면 정말 허리가 휘는 기분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동생한테 들어가는 돈을 미리 떼어놓고 부모님에게 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남는 돈은 대부분 적금을 들었습니다. 제 용돈으로는 한 달 10만 원도 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고된 일에 몸은 힘들었지만 동생이 저희 집안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전문직을 갖게 되면 기울어진 집안 상황도 금방 다시 예전처럼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벌이를 집에 가져오지 못했고 어머니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힘든 공장일에 몸이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에서 명문대를 다니는 제 동생만이 저희 식구들의 유일한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만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지금까지도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된 것까진 좋았지만 서울의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주기 위해서 부모님과 저는 모아뒀던 돈을 전부 털어 달동네 8천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 전세를 얻어주었어요.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공무원 월급이 적기 때문에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살아야 서울 생활하면서도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동생을 위해 쓰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탈탈 털어서 동생 전셋집을 얻어주고 다시 내려오는 길에 텅 빈 제 통장을 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제 앞가림이나 했어야 했는데 마치 동생의 성공이 제 성공이기라도 한 것처럼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 줄 아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오라는 곳은 많았습니다. 용접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선배가 저를 불러 기술자로 팀을 이뤄 일을 하게 되었고 평택과 고덕을 오가며 쉼없이 일했어요. 경력도 있었고 기술자로 인정받고 들어오니 그전까지 월급 받고 하던 공장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벌이라면 늙은 나이에 고생하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때까지 살면서 돈 쓰는 법을 모르고 살았던 저는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돈을 은행에 저금해두고 살았어요. 업무용으로 쓰는 낡은 트럭 한 대 외에 남들 다니는 자가용도 한 대 없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제게 사채빚이라도 쓴 적 있냐고 왜 그렇게 돈만 모으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 돈은 전부 은행에 저금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동생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빠, 나 가방 하나만 사주라. 남들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만 완전 거짓골이라 쪽팔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동생이라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을 거란 생각에 제 능력 안에서 사달라는 것은 대부분 사주게 되었어요. 몇백만 원 하는 가방도 사줬고 예쁜 옷이나 구두 같은 동생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며 씀씀이가 점점 커지고 해외여행 명품 쇼핑, 취미는 골프를 즐기는 등 돈을 물 쓰는 듯 쓰는 겁니다. 당연히 공무원 월급으로는 저런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여동생은 카드 빚에 허덕일 때마다 오빠인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도 이제 월급을 아껴서 적금 붓고 시집갈 준비를 해야지.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생각이야? 부모님한테 조금씩이라도 용돈도 드리고 해봐. 또다시 제게 200만 원만 보내달라는 동생에게 저렇게 잔소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는 말에 동생은 짜증을 버럭내며 보내주기 싫으면 안 보내주면 될 거 아니야? 내 주변에는 다들 잘 사는 사람들밖에 없어. 걔네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돈 쓰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로 잔소리 할 거라면 앞으로 오빠한테 연락할 일 없을 거야. 맨날 공장에서 일만 하는 오빠가 뭘 알기나 해?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동생에 대한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진심을 몰라주니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동생이 필요한 돈을 종종 보내줬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그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동생이 출퇴근 힘들다며 차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저는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거절했더니 부모님에게 말을 했나 봐요. 성민아, 너가 동생한테 차 한 대 뽑아주는 게 어떨까 싶네?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이냐? 부모님이 하시는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동생에게 선물했고 여동생은 새 차가 아니라며 툴툴거렸지만 결국엔 받아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계속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돈 벌어서 동생 대학 등록금 대주고 집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돈 보내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어느덧 제 나이는 30이 훌쩍 넘어 40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동안 변변한 연애도 해본 적 없이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야 그럭저럭 벌고 있지만 인생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 나이 30대 초반에 이제 제 앞길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막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책임져야 할 사람도 없고 이제 나도 여자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제 인생을 살면 되는데 그게 제 맘처럼 되질 않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만 같고 일을 해야 할 동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뒤늦게 놀아보려고 해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남들처럼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생활을 해봐도 그게 즐거운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방황하긴 했지만 결국 마음을 다잡고 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만약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저 돈을 모으고 목돈이 생기면 나중에 고향에 돌아가 살 생각으로 집도 사고 땅도 조금 사두며 살았습니다. 제가 원체 돈 쓰는 법을 모르고 살아서 더 이상 동생 뒷바라지를 하지 않으니 돈이 정말 잘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제 나이 38에 모아온 재산이 아파트가 2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두었던 땅이 지방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덕분에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4층짜리 작은 꼬마 건물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도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고 동생은 직급이 오르면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작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초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였고 머리 좋은 잘난 사람들끼리 만나 결혼을 한다니 제 일은 아니지만 늦은 나이에 시집을 간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시집 가면 선물로 제가 뭘 해줘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두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오빠로서 뭔가 근사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생에게 결혼 선물로 뭐가 갖고 싶은지 물어보자 왠지 돌아오는 대답이 뭔가 꺼림칙하더라고요. 결혼 선물? 결혼 선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나 혼수 비용이 좀 모자란데 오빠가 보태주면 안 될까? 동생은 제게 혼수 비용으로 3천만 원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너무 큰 액수라 조금 부담되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결혼 선물을 안 해주는 오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중에 부모님 집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을 하자고 했죠. 그리고 얼마 전 주말에 마땅히 할 것이 없어서 부모님 얼굴이나 뵈려고 내려갔었죠. 생각해보니 거의 반년 만에 부모님 댁에 가는 거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제 동생도 오기로 해서 저희 네 식구가 모처럼 다 모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본 동생에게 너희 상견례는 언제 할 거야? 나도 네 남편 될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서울에서 할 거지? 미리 이야기해야 나도 쉬는 날 맞춰서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저를 뺀 나머지 세 가족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에 저는 의아해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말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 멀뚱멀뚱 있었더니 셋이서 눈치만 보다 결국 어머니가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민아, 우리가 정말 미안한데 네 동생 상견례는 지난달에 벌써 했어. 너가 멀리서 일하느라 부르는 것도 조금 미안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게 됐어.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무슨 일인가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동생 상견례에 제가 굳이 나갈 필요는 없었지만 식구라고는 딸랑 4명이 전부인데 그래도 미리 이야기했으면 시간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동생은 뭔가 민망한 상황을 들킨 사람처럼 옆으로 돌아앉아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부모님도 제 눈을 피하고 방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맛있는 거 나도 먹고 싶었는데 아쉽네. 결혼 날짜는 잡았어? 결혼식도 서울에서 할 거야? 라고 아무런 말이나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 질문에도 가족들은 제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들 또 서로 눈치만 보고 있길래 그때는 제가 물어보면 안 될 것을 물었구나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마저도 제 눈을 피하고 어색해진 분위기를 참다 못한 동생이 나섰어요. 오빠, 사실은 진짜 미안한데 내 결혼식에는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사실 내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내가 외동딸인 줄 알아. 언젠가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할 건데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 제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가족들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만 하고 있었고 동생은 저 이야기를 재개하고는 옆으로 돌아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만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네 가족은 그렇게 한참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왜? 이제 와서 노가다 일하는 오빠가 부끄럽니? 제 말에 동생은 민망하다는 듯이 한참을 한숨만 푹푹 쉬더니 솔직히 말해서 예비신랑 부모님도 다 의사 출신이고 친구들도 죄다 의사 변호사야. 오빠가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거 알아. 그런데 그날은 나도 시댁에 책 잡히는 거 하나 없이 완벽한 결혼을 하고 싶어. 한 번만 부탁할게. 동생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어지럽고 멍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을 하며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생 하나만큼은 저를 하자 취급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아이들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 공부 못하면 용접일이나 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속이 많이 상했었지만 적어도 우리 식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고생해서 버는 돈으로 동생 공부도 시키고 부모님 생활비를 대며 먹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하는 제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자는 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수비용 없다고 내 돈은 달라고 하더니 결혼식엔 오지도 말라고? 너한테는 이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앞으로 내가 이 집안에서 없어질 테니까 의사 사위 맞아서 잘 살면 되겠다. 저는 화도 나고 동생과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에 처음으로 큰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자 어머니만 제 뒤를 따라오면서 미안하다. 너가 한 번만 네 동생 이해해줘라. 라고 하셨지만 제게는 어머니나 동생이나 다 똑같다고 느꼈어요. 다들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저를 찾았지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저를 자랑스러워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서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는 일도 없을 테니 남보기 부끄러운 아들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소리치고 그 길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카톡이 몇 번 왔었고 어머니가 제게 전화도 했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직업과 제 자신이 창피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돈도 적지 않게 벌고 있는 기술직이었고 일은 힘들지만 제가 하는 일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잘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는 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당당하지만 가족들이 저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제가 인생을 헛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번 일로 가족들과 영영 인연을 끊고 살아보려 합니다. 적잖이 많은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동생과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요. 혼수비용 달라는 것도 안 줬으니 대출을 받던지 부모님이 빌려서 마련해 주던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저는 이제 식구들 신경 안 쓰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당장 자가용부터 한 대 뽑고 올해는 저도 착한 아가씨 만나서 내 인생 살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